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주고 계신 분이죠.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아요. 뭔가 계획 있으세요? 제가 한 며칠 대만에 갔다가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 날씨가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더울 줄 알았는데 추울 줄 알았는데 오니까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납니다. 네, 이제 곧바로 좀 여름으로 넘어갈 것 같은 거의 그런 봄 없이 느낌이, 여름으로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여름맞이 계획 세워보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송문희 교수님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흡연 천태만상, 체감 물가 여전히 고공행진, 씁쓸하고 삭막한 이혼의 풍경,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해 봤습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흡연 천태만상이라는 주제에 선정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실내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다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인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 남성들이 있는데 커피숍 직원이 담배 좀 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 행패를 부린 일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그쵸?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여직원이 금연을 안내했더니만은 2명의 중년 아저씨들이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입니다. 카페에 가면 테라스가 있잖아요. 네. 보통 거기서 흡연을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쵸. 분명히 거기 금연이라고 써붙여 놨는데도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그 카페 젊은 여직원이 가서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은 그 커피 잔을 쏟아버리면서 이걸 치워봐. 어머. 이렇게 해갖고 놀라고 있던 사이에 또 다른 한 분은 아예 머그잔을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서 그걸 보고 이런 장면이 영상에 찍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올렸었는데 이 직원이 참 2년 동안 착실하게 일했는데 이 여직원이 얼마나 놀랬을까 하면서 지금 경찰에다가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이 직원을 걱정을 하시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참 다행인데, 근데 이 손님들 그 자리에 금연 스티커가 떡하니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당당히 담배를 피우다가 이걸 제지 당하니까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모습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댓글 보면은 반응이 만약에 그 여직원이 아니라 젊은 여직원이 아니라 덩치가 있는 남자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그랬을까라는 반응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행패를 부린 중년 아저씨들 2명에 대해서 그 여직원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글쎄요, 너무 놀라서 놀라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목례를 했습니다. 그 어, 목례하는 여직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저씨 2분이 한 명이 그런 행위를 하면 1명 정도는 말려도 될 그러게요. 텐데 둘 다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역시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직원이 이렇게 목례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심정이 참 어땠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공동주택 역시 실내에서는 금연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실내에서 흡연한 입주자가 이제 피해를 호소했던 이웃에게 협박성 게시물을 남겨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좀 올라오는데요. 네. 이 사안은
하면은 재미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네. 이 아파트에 사시는 건달이 어떤 건달이냐? 집안의 냄새가 담배 냄새가 계속 올라오니까 어떤 분이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분께 좀 말씀드린다. 우리 샤시가 좀 오래돼서 자꾸 냄새가 올라오니까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하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호소문을 썼어요. 네. 그랬더니 그 추정되는 담배를 피웠다고 추정되는 물이 저렇게 글을 썼는데 조금 알아보긴 힘듭니다만 글자를 보면 우선 피해는 미안하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라고 하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당당하네요. 또 실시의 문제 영어하지 마라. 3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은 더는 생각 안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건달이다. 제3자들도 조심하시고 답글 달아라. 이거 완전 협박성 글 그러네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난데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건 자유지만 이거 엄연한 협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달이 자랑이냐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흡연을 말리니까 굉장히 뭔가 좀 그 앞선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이렇게 커피를 부으면서 직원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두 번째 사례처럼 이렇게 나 건달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행위.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 건달이야 이러는 거 보면 옛날에 왜 진짜 건달들이 여기다가 착하게 살살해서 문신하고 이렇게 네.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직접 자신을 건달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엄연히 협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게요. 건달이 아니라 양아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정말 이렇게 상식적으로. 위협적인 행동하면 법적으로 좀 뭐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실제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협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내가 건달이야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해할 수도 있어라는 사실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어쨌든 언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웃 주민 같은 경우에 호소문을 쓴 주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앞선 사례에서도 손님들이 막 만약에 이제 뭔가 욕설이라든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면서 그 직원에게 뭔가 CCTV 상에는 사실 이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담기진 않았지만 그 행동만 포착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뭔가 언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이제 모욕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좀 모여서 사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흡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담배 필 때는 어느 집에서 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담배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담배를 피지 않는 많은 분들은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겨워요. 머리 그런데 아프죠. 이 추적을 해봐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배 꽁초를 또 바깥으로 버리셔가지고 맞아요. 거기가 이제 꽁초로 가득한 경우도 있는데 경비 아저씨도 이제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처리를.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신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자신의 행실을 조심한다. 네.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동주택에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양심에 좀 손을 얹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막 그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흡연하시고 막 이랬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는데 많이 이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도 사실은 금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흡연자들이 많이 이런 호소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내 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냐? 그럼 이 추운데 내가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과거로 기억이 되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인식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자체에서 금연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강원 정선군에서 정선군 제1호 금연 아파트가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예, 강원 정선 공기 좋은 곳이죠. 근데 여기서 이 정선 동양 LH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정선군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그러면 아파트 전체가 담배를 피지 못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 법적으로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여기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라고 하니까 뭔가 흡연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단지도 깨끗하고 좀 쾌적하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줄었던 이 음주와 흡연율이 지난해 다시 높아졌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네, 질병청에서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결과를. 네. 지금 코로나 한 3, 4년 이상 지속되는 중에 물론 경기 침체도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식당이 문 닫고 술집이 문 닫고 그랬죠. 하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절로 가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술 먹는 기회가 많이 줄었죠. 줄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풀리고 나니까 회식도 많아지고 모임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술을 담배도. 먹게 되고 또 담배도 더 많이 피우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모여서 보면은 술 먹다가 나가서 우르르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문을 일찍 닫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뭐 술을 마시려고 해도 굉장히 제한이 많았고, 그리고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막 하는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음주라든지 흡연율이 줄었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다시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눈여겨봐야 될 조사가 있는데 네. 성별로 나눠봤을 때 남자 흡연율은 좀 줄었어요. 아, 전년 대비 한 0.3%포인트 줄었는데 여자 흡연율이 0.7%포인트 증가해서 실제로 여자 흡연율이 좀 늘고 있다.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음주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고위험 음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것이 고위험이냐? 1년 동안 주 1회, 2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 많이 먹으면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음. 이 고위험 음주율도 지난해에 그 12.6%포인트로 한 1.6%포인트 증가했다. 한마디로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먹는데 더 많이 마시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통계가 나온 겁니다. 뭔가 글쎄요, 억제됐더니 술을 못 마셨더니 억제됐던 그 욕망이 분출이 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기간 이후에 이렇게 고위험 음주를 하는 분도 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네요. 그 왜 우리가 보복 소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동안 못 쓴 거를 막 나가서 막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참았던 이것이 막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쵸. 싶네요. 그쵸. 우려가 되는 건요. 그런데 성인뿐 아니라 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도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사실 뭐 가장이 실직하거나 아니면은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많죠.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부모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아이들도 압니다. 분위기를 알고 이 스트레스를 뭘로 푸느냐? 술과 담배로 푸는 게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중고생 한 30% 정도가 우리 집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악화됐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비만도도 높아지고 학업 성적도 떨어진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코로나가 등장한 이전과 이후로 뭔가 나뉘는 그런 느낌도 참 들고요.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많은 가정들이 경제 환경이,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좀 나빠졌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그러한 가정에 속한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도 역시나 이제 그런 가계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거를 어쨌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술을 마신다라든지 담배를 피운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청소년 아이들이 이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이걸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가 맞아요. 않습니다. 저희 때는 학교에서 음악 수업도 있었고요. 그렇죠.
미술 수업도 있었고 체육 수업도 있었어요. 그럼 나가서 몸을 부딪히면서 체육 시간에 좀 풀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입시 위주로 교육이 가다 보니까 체육 수업은 거의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고 음악 미술 수업 거의 없어졌죠. 지금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전하게 어떻게 이거를 푸는 방법이 없고 아 힘들 때는 어른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지라고 가는 게 아닌가. 그건 어른들이 좀 잘 신경 쓰고 지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있었죠. 그런 수업 다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느끼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나가서 뛰고 뭐 재밌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부족한가라는 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편의점 출입문 유리에 이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돼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라는 좀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편의점 보면은 바깥에 불투명 시트지라 그래가지고 안이 거의 잘 안 보이죠. 안에 누가 있는지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 편의점이나 이렇게 담배 파는 데서는 그 내부에 담배가 쭉 진열되어 있고 그렇죠. 담배를 광고하는 게 부착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위반하면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금연의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아닐 것 있느냐 같아요. 라는 질문이 있는 네. 거죠. 글쎄요, 편의점 뭐 저도 아이들과 굉장히 자주 찾는 곳이기는 한데, 가면 뭐 청소년들 거기서 사실은 좀 규모가 있는 편의점에서는 막 라면 먹고 있고 뭐 이렇게 막 맛있는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안에 사실 들어가면 뻔히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물과 광고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 2월에 인천에서 편의점 강도 사건이 났어요. 네. 그래서 살해당했죠. 그러면 특히 야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두 명이 혼자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이런데 바깥에서 강도가 돼도 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모르는군요. 안전에 위험하죠. 그래서 편의점주들이 내 차라리 벌금 내고 말겠다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안전상의 문제로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지 말라라고 또 공고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데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여라. 붙여라. 붙이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이다. 서로 부처 간에도 지금 팽팽한 대립이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이거는 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시트지를 붙였을 때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확실히 한 다음에 좀 바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어떻게 지금 공고를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실효성 없는 걸 하지 말고 편의점 안에 담배 광고를 차라리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게요. 차라리. 진열도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말고 들어가면 바로 눈에 바로 있죠. 보이는데 바깥에 시트지 붙였다고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저는 국토부 의견에 찬성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북도 교육청에서 네. 그 취약 지역 학교에서 흡연 예방 교육을 좀 잘하자 해가지고 찾아가는 흡연 예방 금연 교육을 추진한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이게 전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겠죠. 청소년들의 흡연이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액상형 내지는 전자담배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담배들이 전자담배들이 이 아이들의 기호에 맞게 과일 향이나 달달한 향이나 여러 가지 향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앞장서서 이거 금연 교육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좀 늘어났대요. 그랬더니 보건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지금 베트남, 호주 모든 나라에서 미국은 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흡연이 늘고 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거 좀 어떻게 규제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의 건강은 나라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청소년 단계부터 이렇게 흡연을 하다 보면은 특히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봤더니 네. 전자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발기부전의 위험이 2배랍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발기부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불임으로 그럴 수 연결될 있겠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니코틴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음.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담배를 필 때 한 번에 그 연기에 포함된 그 화학 물질이 7,000가지라 그래요. 그만큼 많이 많네요. 나오는지는 몰랐는데 그 중에 최소 250가지가 유해하다. 음. 그럼 이렇게 나쁜 담배를 왜 피우느냐? 처음에는 그러게요. 호기심으로 호기심.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주변에 담배 피는 친구들이 좀 친구들. 있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많답니다. 아, 의외로 그래요?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나 남편은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친구들이 호기심으로 피우면서 끼리끼리 같이 피우는 분위기가 되면은 담배 피워도 되는가 그쵸. 보다 이런 그럴 분위기로 수 있죠. 가는데 담배는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힘들죠.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그런 금연 내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예방 교육을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과일 향이나 아니면 디저트 향 같이 이렇게 달달한 향이 뭔가 나는 그런 전자담배 액상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렇게 쉽게 좀 나도 이제 굉장히 향이 좋은데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액상 사용을 제한하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실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지금 미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도 청소년들 10대부터 전자담배 이용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마약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다가 맞아요. 전자담배를 워낙 많이 하는데 연구를 해봤어요. 네. 청소년들이나 젊은 성인들이 아마 달콤한 맛의 전자담배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담배향에 담배향 그리고 멘톨향, 민트향, 과일향, 디저트향 여러 개를 해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담배향이라는 거는 그 담배 그 냄새 있죠. 네. 본연의 그 담배 냄새 그리고 멘톨 향 그것만 허용한다면 담배를 피울 거냐라고 물어보고 아니면은 담배 향만 할 수 있다면 피울 거냐 물어봤더니 뭐 그렇다면 나는 안 피운다. 향이 좋지 않은 담배 안 피우겠어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청소년들 흡연의 경우에는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피우는 뭐 성인들 같은 경우에 흡연을 하다가 이제 금연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 많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 저게 굉장히 좋아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뭐 과일 향이니까 나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호기심이 사실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연구 결과대로 나오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하는 것. 사실 전자담배도 진짜 실제로 흡연을 하는 것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걸 좀 주지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최근에 왜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네, 음료를 그쵸. 아이들에게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순전히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향 내지는 쿨링 향으로 아이들을 말하자면은 꼬신다. 어른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꼬시지만 그 아이들은 평생이 달려있을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얘기하기 이전에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청소년들의 흡연 관련해서는 사실 성인들이 뭔가 지도하거나 계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청소년 흡연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흡연 천태만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체감 물가 여전히 고공행진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 어버이날이었거든요. 이 카네이션 가격 보고 이렇게나 많이 비싸다고? 라고 놀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도대체 카네이션 가격 얼마나 오른 건가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다 하셨나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비싸더라고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왠지. 근데 상징과도 같은 건데 지금 꽃가 비롯해서 다 비싸지만은 네. 한번 카네이션 들어보니까 한 송이에 10,000원짜리가 진짜 있더라고요. 비싸요. 그 뭐 다발한다 그러면 몇만 원이기 때문에 좀 실속파들은 뭐 시들어버릴 꽃보다는 물론 올해는 갑니다만 카네이션이 그냥 이걸 보태갖고 돈으로 드리자 이런 분들도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많이 물가가 올랐다라는 생각을 새삼 했는데요. 물가 둔화를 느낄 수 없었던 이유가 확실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제 외식 물가를 소비자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게 되는데 최근 2년 5개월 동안 매달 올랐다고 하네요. 아, 이거 참 2년 5개월 동안 쉬지 어떻게 않고 이럴 수 있죠? 계속 올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햄버거를 생각해 보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런치 타임 돼야지 조금 싸지는 그런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햄버거가 나오네요. 아, 햄버거가 27.8%, 음, 김밥이 23.3%. 음, 2,000원짜리, 1,000원짜리 김밥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진짜 최소 없더라고요. 3,000원입니다. 근데 또 이걸 파시는 분들은 모든 물가가 기본 자료가 다 올랐기 때문에 또 안 올릴 수도 없는 뭐 이런 그쵸.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외식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이게 더 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외식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 특히 또 장을 보면 맞아요. 10만 원을 들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말 장바구니가 가볍습니다. 그런데 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들 품목을 보면요. 네. 아까 햄버거 얘기했죠. 네. 김밥, 피자, 갈비탕, 라면, 짜장면, 음. 떡볶이 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것들인데 이것조차 올랐다. 그래서 아마 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은 국민들의 고통은 조금 더 심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은 됩니다. 이게 참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비싸졌다. 왜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야? 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이거 이렇게 원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해도 우리 정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다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임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과 같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김밥을 10줄을 사 먹느냐, 5줄을 사 먹을 수 있느냐, 그쵸. 짜장면을 10그릇을 먹느냐. 체감이 다르겠죠. 다르죠. 체감 자체가 다르고 쓸 수 있는 돈의 그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 실질 임금이 감소했구나.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늘 하게 되는데요. 내 임금이 외식 물가하면 좋겠죠. 그러게요. 2년 5개월 동안 쭉 2년 5개월 동안 상승하는. 쭉 올라가면 좋겠죠. 아, 그러게요. 이 직장인들이 매긴 이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점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42.8점이었어요. 이게 100점 만점이거든요. 50점이 채 되지 않는 점수였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100점 만점에 42.8점. 예, 과한 점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돼서 임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고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특히 지금 정부가 경제 정책을 보니까 노동 정책을 보면 사용자나 재벌에게는 좀 관대하고 직장인에게는 가혹하다라고 느끼는 좀 퍼센티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를 덮친 이상 기후로 인해서 국내 밥상 물가도 초긴장 상태라고 하네요.
뭐 이상기후 아까 제가 대만 날씨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멀게 생각해요. 실제로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가 곧 닥칠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벌써 이상 기후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옥수수나 콩 그런 어떤 생산이 완전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료값이 뛰죠. 그렇죠. 사료값이 뛰면은 또 사료값이 원자재값이 뛰고 그쵸. 그렇게 되면 가공식품 값이 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심상치 않은 지금 기류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상 기후라고 하면 사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에는 큰 지장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크게 체감을 못하는데 이게 불과 한 5년, 10년 뒤를 딱 바라보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지금 그래가지고 네. 그 우리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어떤 원자료 값의 인상이 우리의 밥상을 덮칠 거다. 그래가지고 푸드플레이션이란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곡물 가격이 그동안 조금 안정이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가 그 흑해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흑해 쪽으로 수출하는 곡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거 우리가 안전 보장해줄게라고 한 게 흑해 협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각국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네. 기분이 나빠진 러시아가 이거 흑해 협정 더 이상 갱신 안 할 거야, 파기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곡물 비상이죠.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의 금리 차가 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25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두고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를 미 연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항상 우리가 쳐다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환율 모든 것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미 연준에서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이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달러와 원화 간의 그 금리 격차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점점. 격차가 벌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물가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지? 금리 인상을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우리도 금리를 올려가지고 따라가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자니 또 물가 상승이 걱정되고 이러한 그 딜레마 속에서 계속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국은행이 지금 예상하는 거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3.7%래요. 그렇지만은 점점 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있기는 하지만 둔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죠. 한은의 목표치가 2%인데 그것보다는 한참 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책적인 고심이 계속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한은은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중반까지 이제 뚜렷하게 이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게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리 지표나 그래프가 어떻다고 한들 내가 정말 느끼는 체감되는 것이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라고 느껴버리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좀 동결할 거야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있지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미국이 또 올려버리고 금리 차가 커버리게 되면은 국내의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국내 채권 시장에도 많은 동량 교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동결을 한다면은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정책적인 여유는 조금 생기겠습니다만 계속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게 걱정거리인 것이죠. 추경호 부총리가요, 최근 국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이제 전하면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총리가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돈 쓸 일은 많습니다. 돈 쓸 일이 많은데 추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존의 그 지출 구조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제정책 기조가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많이 깎아줬어요. 이런 세금을 깎아주면은 낙수 효과,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민간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1년간을 보면은 낙수 효과보다는 오히려 기업들도 힘드니까 힘들죠. 여러 가지로 다 힘들고 수출 둔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도 지금 리오픈했다고 하지만 한국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 들어올 때는 없고 작년 1월, 3월 비교했을 때 봤을 때 하고 지금 세수가 24조가 벌써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돈을 줄이느냐?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그쵸, 그런 거.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서민들에게 필요한 분야부터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 물가가 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면서 물가의 방점을 찍었던 정부 정책이 부양으로 과연 이동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그 경기 전망 자체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네. 그 IMF가 얘기한 걸 보니까 국제통화기금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회복 동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률 예측을 1%뭐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거의 성장을 마이너스로 한다는 그렇겠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죠. 또 고금리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대출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올해 이자가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힘든 국민들을 정부가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결국 적극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또 돈이라는 게 필요할 때 당장 숨 넘어갈 때는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재정의 또 여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어디서 구하죠? 그러게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뭐 횡재세 이래가지고 뭐 코로나 때 갑자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기업들 이런데 횡재세 물리자 뭐 이런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너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멍을 만드는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정부도 고민이 깊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서민들의 일상을 좀 고려를 한다면 반드시 또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체감물가 여전히 고공행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법률 이슈 토크는요. 쓸쓸하고 삭막한 이혼의 풍경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을 할 때 이 가사나 육아 분담을 하지 않았던 별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빼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예, 뭐 제목이
씁쓸하고 삭막한 이혼의 풍경인데 네. 이혼하면서 뭐 화기애애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혼에 대한 상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분할연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배우자가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을 하면은 이혼한 배우자가 그 상대방의 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변에는 남편 퇴직할 때까지 버틴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분할연금을 누가 이제 받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83년에 혼인을 해가지고 결혼 11년 차에 별거를 시작했어요. 하다가 2005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제 노령연금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랬더니 아내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그 긴 기간 동안의 연금 반을 주세요. 라고 소송을 하니까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은 줄 수 없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아들도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에 아이들을 돌보거나 집안일 한 게 없다라고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 동안은 제외가 됐다라는 판결입니다. 이혼 전에 어쨌든 별거 기간이 있었고 그거는 제외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본 건데 이 법원의 판단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저는 이거 당연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별거를 했다가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별거를 했고 그동안 양육의 의무도 하지 않았는데 돌연 나타나서 분할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쵸. 조금 도의에 어긋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금을 이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이 배우자의 그런 기여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별거 기간에 사실 뭐 같이 거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뭐 재산의 유지라든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서 이제 그 기간은 제외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의 의붓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계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 기사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국민들이 그쵸. 많았을 겁니다. 이 12살 아이가 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사망을 한 경우인데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대했던 계모가 법정에서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얘를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아동학대 치사는 인정하지만은 살해는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핑계로 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웠는데 유산하면서 공황장애도 오고 힘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같이 법정에 섰던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어떤 학대 행위를 할 때 내가 방임했다라는 거를 명확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저도 공분을 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아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침대에 이렇게 한 팔을 올리고 엄마에게 어쨌든 본인의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숨이 꺼져가는 그 상황 보고도 얘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정말 몰랐는지 살인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상태였는지 정말 본인에게 되물어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심한 이야기라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에 눈이 가려진 채로 손발을 묶여가지고 의자에서 16시간을 있었다는 거고 또 성경 필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애 허벅지를 찌르고 맞아요. 봉으로 때리고 이게 학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애가 10살 때 38kg이었던 몸무게가 사망 때 10kg 정도가 거의 준 거예요. 그럼 완전 마른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아이를 학대하면서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계모와 친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아이의 친모가 있죠. 친모가 이들 부부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혐의일까요?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그 계모와 아빠는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반응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엄마는 뭐 했어?
그러면 친모가 있었을 텐데 아무리 이혼을 했더라도 이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친모는 뭐 했어라는 또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근데 사안을 살펴보니까 이 경우에는 친모가 이 아이를 면접 교섭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차례 정도 면접 교섭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친모는 이 아이가 얼마만큼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이제 친모가 아이를 만나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해서 아이의 상태만 살폈더라도 이 아이가 이렇게 사망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친부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학대를 당해서 아이가 10kg가량 점점 빠져가고 이렇게 온몸이 멍투성이로 변해가고 이런 모습을 들키지 않았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강경하게 면접 교섭을 막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교사들이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 말씀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면접 교섭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법에는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거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부모가 이혼할 수 있죠. 부부는 이혼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한 부모를 영영 이별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흔히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상대방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그렇죠. 거의 악마화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가 하다가 계속 저 사람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아이들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키우는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면접 교섭권에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이 아이의 의사가 자유의사인가 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혼을 피치 못하게 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그 아이에게 상대방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그 양육에 있어서의 면접 교섭권을 한 일방이 마음대로 자신의 적대심의 방편으로 그거를 제거하는 거는 말아달라 이런 좀 호소는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라는 게 정말 본인의 가진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전부인 세상에서 살아온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둘로 쪼개진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어느 한쪽을 내가 선택해서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로 만난 이 배우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친부지만 마음 놓고 나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진해서 그냥 이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이쁨을 받기 위해서 나 안 볼래, 안 만날래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서 이것에 대한 좀 진위 파악을 하는 것도 이 재판부, 법원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부모 가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막 미워해. 그리고 엄청 싸워. 네. 눈만 뜨면 싸우는 부부인데 말은 이렇게 해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해.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아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학업성도 또 떨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분쟁을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시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부모 가정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아니면 미혼모 부가 있을 수도 그럴 수 있는 있죠. 것이고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체의 그 부모가 같이 있는 가정의 비율에서 전체에서는 한 7% 정도라고 합니다만 적지 않은 그죠, 많은 거죠. 비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깥에서 이혼 가정 내지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주홍 글씨처럼 낙인이 될 수 있다. 어른들이 무심코 그냥 던지는 말, 이혼 가정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낙인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들 우리가 다 사실 인정을 하고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같이 둘이 아이를 키워도 아이 하나 키우기 힘듭니다. 요즘같이 또 저출산 얘기하고 저출생 얘기하고 아이 낳기 힘들다, 아이 낳게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실제로 낳아놓은 아이들조차 제대로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러 가겠습니까? 특히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워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돌봄도 해야 되죠. 사회적인 편견에게도 맞서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원, 특히 한부모의 맞춤형 지원 있죠. 돌봄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일자리, 주택 이런 지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씁쓸하고 삭막한 이혼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송문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